무게가 2톤이나 나가는 거대한 바다 코끼리를 저렇게 쫓는 어부들을 본 적 있나요? 알래스카, 캐나다, 러시아, 그린란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 동물이 극히 드물고 전 세계 바다에서 보호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로 사냥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동물이 수익을 목적으로 사냥하는 걸까요?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탐험해 볼까요? 그린란드 사람들에게는 오랫동안 이어져 오져온 오랜 사냥 관습이 있는데 바로 거대한 바다 코끼리를 사냥하는 것입니다. 1년 내내 혹독한 기후와 깊고 차가운 바닷물을 자랑하는 그린란드에서는 이 관습이 대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 동물들은 북극해에서 발견되는 가장 큰 바다 생물 중 하나입니다. 엄니는 최대 30cm까지 자랄 수 있으며 무게는 최대 2톤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한때 이들은 그린란드의 바위 해안 지역과 빙원, 특히 북부와 북동부 지역에서 큰 무리를 지어 살았습니다. 바다 코끼리는 사냥하기 어려운 강인한 동물로 보통 여름이나 얼음이 녹는 시기에 해안 지역에서만 발견됩니다. 두꺼운 지방층, 근육질의 몸, 그리고 뚜렷한 엄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외딴 지역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착민인 이누이트족은 바다코끼리를 단순한 먹이 동물 이상으로 여깁니다. 바다코끼리는 그들의 문화, 역사, 그리고 생존 능력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바다코끼리의 모든 구성 요소는 식용으로 사용되는 고기, 카누와 밧줄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가죽, 도구나 공예품을 조각하는 데 사용되는 상아, 그리고 열을 발생시키는 데 사용되는 지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됩니다. 와이 부족은 바다코끼리를 길러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인간이 그린 렐르 처음 정착했던 선사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관습은 수천 년 동안 대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과거 바다코끼리 조련은 종교적 과정으로 여겨졌을 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사냥꾼들은 수많은 도덕적, 영적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그들은 바다코끼리의 정신을 올바르게 존중하지 않으면 축복을 내리거나 비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마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지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광범위한 훈련을 거친다는 사실입니다. 현대 치료사들이 현대식 소총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치료사들이 고대 무기와 고대 전략을 혼합하는 전통적인 방법을 선호합니다. 무게가 2톤에 달하는 바다코끼리에게 접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강력한 보호 본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리지어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마리가 다치면 무리 전체가 물속으로 뛰어들거나 꼬리와 상아를 배에 박아 반격을 가하기도 합니다. 매 순간 위험은 존재합니다. 시민들은 바람이 부는 쪽에서 바다코끼리에게 접근하여 온화하게 수영하며 바다코끼리에게 가까이 다가갔고 동시에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바다코끼리의 가장 취약한 부위인 목과 어깨 부위를 향해 창을 동시에 던졌습니다. 표적은 대개 가장 무거운 노령 동물입니다. 그 후 성게는 해안으로 향하기 위해 장기간의 싸움을 벌였습니다. 사냥꾼은 도르래 밧줄을 사용하여 성게를 고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창이나 대포를 사용하여 성게를 가지고 놀아서는 안 됩니다. 바다코끼리가 물 위로 올라올 때 배에 피해를 입히거나 사냥꾼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힌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협동 능력과 싸움에서의 전문성은 모두 필수적입니다. 차량보다 무거운 짐승과 마주쳤을 때 누구도 감히 무모한 행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바다코끼리는 취약종으로 분류되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과 같은 여러 국제협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업적 수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린란드와 캐나다의 이누이트족과 같은 토착민 공동체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은 생계 유지를 위해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혹독한 북극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소량의 바다코끼리를 사냥할 수 있습니다. 불법 상업적 수렵과 합법적인 전통 수렵의 이러한 구분은 오늘날 바다코끼리 보호획에 관한 법적 틀을 형성합니다. 더욱이 바다코끼리 개체수의 과도한 남획은 심각한 생태적 교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바다코끼리는 조개, 지렁이, 달팽이와 같은 저서생물을 잡아먹음으로써 북극 태란티드 해양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균형 잡힌 해저 생태계 유지에 기여합니다. 바다코끼리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면 이러한 저서 생물의 과잉 개체수 증가로 이어져 먹이 사슬을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북극곰이나 범고래와 같은 포식자들은 바다코끼리를 먹이로 삼고 있습니다. 바다코끼리 개체수가 감소하면 이러한 포식자들이 행동을 바꾸거나 굶어 죽을 수 있으며 이는 북극 생물권 전체에 파급 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바다코끼리는 상당한 상업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상아는 그 가치가 높습니다. 최대 30cm까지 자랄 수 있는 이 상아는 암시장에서 조각이나 장식용으로
높은 가격으로 거래됩니다. 규제에도 불구하고 바다코끼리 상하 밀수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으며 종종 합법적인 품목으로 위장하거나 위조된 허가증을 가지고 국경을 넘어 판매됩니다. 상하 외에도 바다코끼리 가죽은 질기고 방수가 잘 되어 있어 역사적으로 이누이트족의 전통배, 밧줄, 신발 제작에 사용되었습니다. 심지어 뼈와 두개골까지도 도구나 예술작품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업적 유인은 외딴 북극 지역의 불법 거래자들을 여전히 유혹하고 있습니다. 바다코끼리는 경제적 가치 외에도 이누이트 요리의 중요한 식량원입니다. 바다코끼리 고기는 생으로 먹거나 건조, 훈제 또는 지하 구덩이에서 발효시켜 보존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별미는 수세기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발효 기법으로 만든 바다코끼리 고기 요리인 이구나크입니다. 이러한 보존 방식 덕분에 지역사회는 자원이 부족한 북극의 긴 겨울 동안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바다코끼리에서 얻은 지방은 요리, 난방, 심지어 쿨리크, 풀리는 전통 등잔을 밝히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이러한 요리법은 바다코끼리 고기의 실용적, 문화적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더욱이 바다코끼리는 토착 영성과 민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누이트족에게 바다코끼리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지성과 능력을 갖춘 영적인 존재입니다. 바다코끼리를 사냥하려면 체력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행동도 필요합니다. 사냥꾼은 사냥 전후에 기도나 제물을 바치는 등 엄격한 관습을 따라야 하며 이는 바다코끼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운이나 위험한 불행을 가져온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믿음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져 내려오며 원주민과 북극 야생동물 사이에 깊은 영적 유대감을 강조합니다. 동시에 현대 이누이트 사냥꾼들은 점점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환경운동가들과 국제감시단체들이 전통적인 사냥 방식을 오해하거나 반대하는 압력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사회의 경제적 현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문화적 정체성과 실질적인 생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냥꾼들이 스노모빌, GPS 장치, 소총을 사용하지만 여전히 조상들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통과 기술의 교차는 현대 바다코끼리 사냥을 규정하는 복잡한 역학관계를 형성합니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기후변화가 바다코끼리 서식지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극 해빙이 매년 일찍 녹고 늦게 오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바다코끼리는 자연적인 휴식처를 잃고 있습니다. 떠다니는 얼음이 없어지면서 많은 바다코끼리가 육지에 무리를 지어 모여 살게 되었고 이는 인간의 활동과 떼짓기에 더 취약해집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바다코끼리들이 공황 상태에 빠져 도망치면서 서로를 짓밟는 대량 폐사가 관찰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적 스트레스는 보존 활동과 지속 가능한 사냥 노력 모두에 시급성을 더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주민 사냥꾼들은 유서 깊은 사냥에 현대적인 도구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GPS 추적 장치는 바다코끼리 무리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모터보트와 드론은 항해 및 모니터링에 도움을 줍니다. 일부 공동체는 과학적 또는 문화적 보존 목적으로 사냥 기록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냥꾼들은 여전히 사냥 과정에서 전통적인 작살이나 창을 사용하는 것을 선택하며 이를 통과 의뢰이자 실력 시험으로 여깁니다. 이처럼 옛 방식과 새로운 방식을 융합함으로써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안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더욱이 바다코끼리 사냥을 둘러싼 국제적 논쟁은 여전히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동물권 단체들은 맥락과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사냥을 잔혹하거나 불필요하다고 간주하며 비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토착민 권리 옹호자들은 전통 사냥이 자기 결정권과 문화적 주권의 한 형태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상반된 견해는 국제정책 결정, 특히 국제포경위원회, IWC나 북극이사회와 같은 기구에서 갈등을 야기했습니다. 보존과 전통의 경계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윤리적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점점 더 많은 젊은 이누이트족이 바다코끼리 사냥의 삶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등교육을 추구하거나 직장에 취직하거나 관광을 수입원으로 삼는 것을 선호합니다. 많은 이들이 여전히 조상들의 전통을 존중하지만 사냥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냥을 영화 제작, 문화, 교육 또는 환경 운동과 결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다코끼리 사냥의 미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진화하여 두 세계를 항해하는 새로운 세대의 가치와 열망을 반영하는 무언가로 변모할 것입니다.
거대한 황새치는 긴 몸통과 칼처럼 날카로운 부리, 그리고 엄청난 힘을 가진 생물로 오랫동안 모험적인 바다 여행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러한 항해는 인간이 물속에서 가장 위험한 포식자 중 하나와 싸우기 위해 모든 능력, 전문 지식, 그리고 불굴의 의지를 발휘해야 합니다. 거대한 황새치를 쫓는 것은 단순한 낚시 행위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 사이의 극적인 싸움입니다. 하와이, 일본, 대만 해역의 어부부터 카리브해나 대서양의 어선단에 이르기까지 황새치 사냥은 항상 조급하거나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현대 기술과 바다의 오랜 야생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거대 황새치 사냥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이 종과 관련된 생물학적 특성과 이동 습관을 확실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황새치는 열대 및 아열대 해역을 종횡무진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밤에는 수심 200, 600m 또는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사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1000m가 넘는 깊이까지 잠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뇌와 눈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어 극도로 차갑고 어두운 물속에서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응력 때문에 언제 어디서 낚을지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낚시를 해온 어부들은 수온, 해류, 보름달이나 초승달의 변화를 자주 활용하여 황새치가 출현하기 시작할 곳을 예측합니다. 연승 낚시는 황새치 낚시에서 가장 선호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낚시에는 수십 킬로미터 길이의 원줄이 사용됩니다. 이 원줄에는 수천 개의 보조 낚싯바늘이 연결되고 각 낚싯바늘에는 고등어, 참치, 오징어와 같은 신선한 생선을 미끼로 사용합니다. 미끼 준비 단계부터 이 방법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황새치가 자주 사냥하는 수위에 맞추려면 낚싯바늘의 깊이를 계산해야 합니다. 각 낚싯줄의 깊이를 정확하게 조절하려면 어부들은 찌와 추를 사용해야 합니다. 조금만 우회해도 전체 여정이 무의미하고 비생산적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황새치 미끼는 바다로 내보내기 전에 차갑게 보관하고 생선 냄새가 강해야 하며 신선해야 합니다. 또한 깊은 바닷속 어둠 속에서 황새치를 유인하기 위해 많은 어부들이 낚싯바늘에 소형 조명을 달아 유인합니다. 게다가 일부 어선들은 특히 연안에서 낚시를 하거나 매우 무거운 물고기 한 마리를 낚을 때 낚시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핸드라인이나 대형 낚싯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시점에서 황새치는 이미 낚시 바늘에 걸렸고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일 뿐입니다. 다 자란 황새치는 무게가 100kg에서 500kg 이상, 길이는 최대 4m에 달할 수 있습니다. 낚시 바늘에 걸리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며 칼끝으로 낚싯줄을 공격하고 탈출을 시도하며 격렬하게 몸부림치고 물 밖으로 뛰어올라 빠른 속도로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힘찬 도약, 공중에서 몸을 흔드는 물고기의 모습, 아침이나 일몰의 햇살에 흩날리는 물보라와 같은 순간들은 어부들이 평생 잊지 못할 순간들입니다. 칼치의 힘에 맞서려면 어부에게는 강한 체력이 필수적입니다. 낚싯대를 다루는 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세요. 릴의 장력을 조절하여 줄이 끊어지거나 물고기가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황새치와의 싸움은 때때로 상당히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낚싯대가 보트에 있는 지지대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낚시꾼은 사람과 물고기 사이의 긴장감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맞춤형 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아주 짧은 순간의 부주의만으로도 물고기가 낚싯줄을 끊어 도망칠 수 있습니다. 낚싯대를 조작하는 사람과 배 위의 선원들 사이의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낚싯대를 잡는 동안 다른 사람은 배의 방향을 조정하여 배의 균형을 유지하고 물고기가 잠재적으로 위험한 심해로 끌려가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 다른 필수적인 능력은 수면을 관찰하여 물고기의 징후를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특이한 잔물결, 당황한 듯 보이는 작은 물고기 떼, 그리고 수면에 희미하게 나타나는 줄무늬는 모두 황새치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수년간 바다새의 행동에 의존하는 어부들도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황새치 사냥터일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새들이 날아다니거나 물속으로 뛰어드는 것을 발견하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은 황새치가 배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대한 쇠갈고리인 가프 GAF2는 어부들이 물고기를 고정하는 데 자주 사용합니다. 물고기의 꼬리를 밧줄로 묶은 후 크레인을 사용하여 갑판 위로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리는 동안 황새치는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몸부림치며 칼끝을 사용하여 선체를 뚫거나 가까이 서 있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황새치는 무게가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기 때문에 모든 절차가 신속하고 단호하며 전혀 위험 부담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미끄러짐 방지 기능이 있는 유압 크레인과 데크를 사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생선을 선박에 싣는 직후
보존 처리 과정 또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황새치의 육질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지체 없이 가공해야 합니다. 어부들이 생선의 내장을 제거하고 내장을 제거한 후 찬 바닷물로 씻은 후 특정 얼음 구획에 넣어 얼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일부 현대식 어선에는 연어가 육지에 도착할 때까지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차가운 바닷물, RSVB 영냉각수 또는 선상에서 냉동 등을 사용하는 급속 냉각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최고급 어종인 황새치는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비단결 같은 흰살이 특징입니다. 황새치 낚시는 밤하늘에 별이 가득하고 배 옆면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만 들리는 바다의 밤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이 지역은 매우 잔잔하기 때문에 미끼를 물에 던지는 소리도 아주 또렷하게 들립니다. 바닷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알 수 없는 힘에 낚싯줄이 부드럽게 뻗어 나가는 소리. 이 순간 어부들의 감각은 최고조에 달할 뿐만 아니라 가장 예민해진다. 낚싯줄의 미세한 진동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부표의 미세한 움직임 하나하나를 살피며 마치 바다의 초대처럼 미세한 움직임 하나하나를 느낀다. 레일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갑작스럽고 강력한 힘으로 당기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 일도 없이 밤새도록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거의 즉시 긴급 상황으로 변합니다. 수백 미터 깊이의 거대한 황새치를 받아 표면으로 끌어올리려면 필요한 기술뿐만 아니라 뛰어난 인내심도 필요합니다. 황새치를 너무 빨리 잡아당기면 압력 충격으로 인해 죽을 수 있으며 이는 고기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너무 천천히 잡아당기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낚시꾼은 각 단계마다 잡아당기는 힘을 조절하는 방법을 알아야지 하며 특히 물고기가 탈출하지 않도록 단단히 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는 일관되고 리드미컬하게 줄을 당기고 마지막으로 물고기를 제어하는 동시에 피로감을 덜어주기 위해 줄을 적절히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기술에 있어서는 어떤 기계도 인간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습니다. 몇 시간 동안 애쓰고 나면 어떤 황새치는 배 주위를 엄청난 원을 그리며 헤엄치며 낚싯줄에 상당한 비틀림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황새치가 먹이를 찾으려고 할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원들은 보트의 위치를 능숙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헤드를 돌리면 샤프트를 당기는 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물고기를 끌어올리기에 유리한 위치로 유인하기 위해 보트를 부드럽게 움직여야 합니다. 오랜 경험을 가진 어부들에 따르면 황새치는 현재 어부들뿐만 아니라 배와도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몇 시간에 걸친 인양 과정에서 주 엔진, 키, 낚싯대를 고정하는 철골 프레임을 포함한 배의 모든 부품은 가해지는 엄청난 압력을 견뎌내야 합니다. 황새치를 배에 실은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능한 한 빨리 황새치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는 최종 경련 반응으로 인해 살이 굳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작업자는 날카로운 칼날이나 나무 막대기를 사용하여 생선의 머리를 재빨리 찌릅니다. 이렇게 하면 생선의 중추신경이 파괴되어 더 이상 싸울 수 없게 됩니다. 생선이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커터는 빠르고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하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시간은 고기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생선을 장기간 보관하면 피와 내장 냄새가 살 속으로 스며들어 경제적 가치를 떨어뜨리는데 특히 사시미나 스테이크에 사용되는 부위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황새치는 피부가 매우 두껍고 미끄럽기 때문에 손질하기 전에 몸통을 덮고 있는 점액을 닦아내야 합니다. 날카로운 칼날로 머리부터 꼬리까지 긁어낸 후 희석된 소금물에 적신천으로 몸통을 깨끗이 닦습니다. 생선 손질은 생선 몸통이 완전히 건조된 후 시작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항문에서 아가미까지 일직선으로 자르는 것입니다. 내장이 찢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길고 얇은 칼날을 사용합니다. 복강을 절개한 후 정육점 주위는 위, 장, 간, 담낭, 그리고 난소나 고환을 포함한 내장 전체를 조심스럽게 손으로 제거합니다. 이러한 부위를 깨끗이 세척하지 않으면 매우 빠르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내장을 제거한 직후 정육점 주위는 생선의 척추를 따라 있는 혈관을 검사합니다. 척추에 있는 특히 두꺼운 혈액층입니다. 이 혈액층을 깨끗이 하지 않으면 생선 특유의 톡 쏘는 냄새가 나고 고기가 매우 빨리 상합니다. 부드러운 털의 브러쉬를 차가운 얼음물에 담가 척추를 부드럽게 문질러 털을 제거합니다. 복강을 완전히 깨끗하게 유지하는 과정에서 칼은 즉시 살의 주요 구성 요소를 분리하는 동시에 깨끗한 바닷물이나 희석된 얼음물로 계속 세척합니다. 황새치의 체형은 독특하여 등과 배 부분이 서로 크게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단단하고 붉은색이나 짙은 분홍색을 띠는 뒷부분을 사용하여 구운 사심이나 스테이크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뱃살은 더 부드럽고 지방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브레이징이나 팬 프라이에 사용됩니다. 장인은 먼저 생선의 가슴 지느러미 가장자리를 따라 깊게 칼집을 내는 후 칼로 아가미 중간을 찔러줍니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칼날이 척추를 따라 움직이면서 생선의 몸통 전체가 척추에서 분리됩니다. 칼이 잘못되면 육질 섬유가 손상되어 제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작업은 높은 수준의 정밀성을 요구합니다. 등을 자를 때는 칼이 머리부터 꼬리까지 길고 연속적인 선을 그려야 합니다. 이 선은 척추에 가깝게 직각하게 위치해야 하지만 척추에 닿아서는 안 됩니다. 생선의 각면을 자른 후에는 고기가 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칼날을 날카롭게 갈아줍니다. 큰 황새치 한 마리는 살을 깔끔하게 자르고 섬유질이 찢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등에서 2조각, 배에서 2조각, 총 4조각의 거대한 필렛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각 필렛의 길이는 일반적으로 1m가 넘고 너비는 생선 크기에 따라 40cm입니다. 필렛 작업이 끝나면 장인이 칼을 사용하여 힘줄과 지방을 제거합니다. 황새치의 살은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흰 힘줄층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힘줄이 분리되지 않으면 질감이 거칠어 먹기가 어렵습니다. 숙련된 전문가라면 손으로 힘줄의 위치를 직접 감지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칼끝을 사용하여 살의 섬유질이 찢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꺼내는 것입니다. 황새치를 덮고 있는 지방층은 일반적으로 불투명한 흰색이며 껍질 가까이에 있습니다. 보관 후 고기를 그대로 두면 빠르게 상합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커터는 커다란 필렛을 블록이라고 불리는 더 작은 조각으로 자릅니다. 각 블록의 무게는 3kg에서 5kg이며 결을 따라 깎습니다. 이는 나중에 포장, 운송, 가공할 때 편리합니다. 아름답고 전체적으로 색이 고르며 혈흔이나 멍이 없는 고기 덩어리는 최고급으로 분류되게 하고 영하 35도에서 영하 50도 사이의 극저온에서 냉동됩니다. 장기간 품질을 유지함으로써 고기의 품질을 유지합니다. 고기에서 부러지거나 피가 나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는 부분은 제거되어 소시지, 피시볼, 수프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됩니다. 황새치의 머리는 살뿐만 아니라 생선의 중요한 부위입니다. 황새치의 두개골은 돌처럼 단단하며 영양분이 풍부한 골수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골수를 끓여 육수를 만들기도 합니다. 길고 뾰족한 코 부분인 이 부분은 전시하거나 기념품으로 사용하기 전에 따로 잘라내어 깨끗이 닦고 윤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칼날 끝에 무늬를 새겨 독특한 공예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가죽, 꼬리, 지느러미를 사용하여 가죽 제품이나 동물 사료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버려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황새치 손질 과정은 전 과정 동안 서늘한 환경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주변 온도는 항상 섭씨 10도 미만, 이상적으로는 섭씨 0도에서 섭씨 4도 사이로 유지해야 합니다. 냉동 보관 시설에서 작업할 경우 작업자는 극한 환경에서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 방한복과 특수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된 이 칼은 긴 손잡이와 좁은 날을 갖추고 있어 거대한 물고기의 몸통을 손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칼날에 박테리아가 달라붙어 교차 오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칼을 자른 후에는 뜨거운 물로 자주 세척하고 즉시 건조해야 합니다. 예약하게 합니다. 날카로운 눈썰미가 필수적입니다. 고기의 색깔을 보면 얼마나 신선한지 알 수 있습니다. 생선에 수분이 많은지 없는지는 고기를 만져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선 냄새만으로도 상했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하루 이틀 만에 습득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수백, 수천 마리의 물고기를 낚아올리며 모든 동작, 실수, 그리고 손질 하나하나를 연마하고 손질이 끝난 커다란 물고기 앞에 긴 밤을 새워 서서 다듬는 과정을 통해 습득해야 합니다. 황새치 해부는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예술의 한 형태입니다. 외과의처럼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작업자는 꼼꼼하고 정확하며 빠르고 감정이 풍부해야 합니다. 칼날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해양 생물들과 교감하는 순간입니다. 마치 말없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합니다. 물고기는 더 이상 단순한 물고기가 아니라 해양 직업에 대한 엄청난 노력과 땀, 그리고 열정의 결과물인 가치와 자부심이 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물고기가 맛있고 붉은 살덩거리를 통해 바다에서 육지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